왜 안 나오는 데서 가끔 오지 말라고. 뭐하러 이 시점에서 만났지. 뭐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총선 승리에 꼭 필요한 병참 기지로서 역할을 해서 서훈 국정원장과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의 회동을 둘러싼 정치권 파장이 거듭되고 있습니다. 양정철 원장의 연이은 사적 만남이라는 해명에도 한국당은 서훈 국정원장을 고발하기로 하는 등 공세에 나섰습니다. 왜 정보기관의 수장이 선거 실세와 만나야 했는지 최대의 정보 관권 선거가 시작된 것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을 지우기 어렵다는 말씀. 왜 만났는지, 무슨 대화가 오고 갔는지를 알아내기 위해서 가능한 모든 수단을 사용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이 약속이 거짓말이 아니라면 국회 정상화를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됩니다. 자유한국당만 국회로 돌아온다면 국회는 정상화되고 민생도 정상화될 수 있습니다. 서훈 국정원장과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이 두 사람의 비밀 회동 논란이 불거진 이후에 오늘 오전 여야의 국회 회의 모습은 많이 달랐습니다. 야당은요, 이 관건 선거가 의심된다며 파상 공세에 나선 반면 민주당에서는 이와 관련해서는 어떠한 공식적인 언급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윤정일 네. 참 이 우리나라 정치는 정말 하루를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네. 이 자고 나면 또 새로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이번 건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 굉장히 불리한 건이죠. 왜냐하면 사실은 이제 우리 역대 정부에서 이 국가정보원의 어떤 정치 개입, 이 문제가 항상 이슈가 되어 왔지 않습니까? 네. 벌써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 전직 국정원장 3명이 구속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이후에 국정원의 탈정치화를 매번 강조를 했고, 더군다나 국내 IO, 즉 국내 부분을 완전히 다 없애버렸어요.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이런 만남이 있는 거죠. 어떤 면에서 보면, 자, 정부에서 가장 정보력이 많고 영향력이 있는 국가정보원장과 지금 정치권에서 어떤 면에서 보면 가장 실세라고 할 수 있는 자, 양 원장 간의 만남. 네. 이거 자체가 어떤 면에서 보면 내용은 어떻다 떠나더라도 일단 이 만남 자체가 공개됐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은요, 이 논란이 커지자 어제 저녁에 추가로 해명을 또 내놨어요. 그러면서 4시간 동안 만난 모임에 대해서 정치적인 행위는 절대 아니다. 그냥 개인적인 만남이었다. 이렇게 강조를 했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뭐 미래라고도 하고 비밀회동이라고 하는데 네. 양정철 원장 입장은 그런 거죠. 만약에 이게 비밀이나 미래였다면 네. 뭐 이렇게 딱히 감추려고 하는 적도 없지 않느냐. 강남에 공개된 식당에서 만났었고 여러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만난 것이다. 이거는 그리고 처음에 이제 매체를 보도한 데서는 독대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했었는데 네. 독대가 아닌 것도 사실로 밝혀졌지 않습니까? 네. 그런 입장에서 정치적인 행위가 아니었고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뭐 2년 가까이 바깥에서 해외 생활을 했으니까 네. 그런 어떤 인간적 도래에서 서로 만난 것, 다시 오랜만에 만난 것이다 얘기를 한 거죠. 조수진 부장, 이게 같이 있었던 제3의 인물도 신원이 이제 확인됐죠. 모 네, 방송사 모 기자로. 방송사에서 외교안보와 관련해서 네. 줄곧 보도해온 기자입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양정철 원장과 그 서훈 국정원장의 회동 자체가 부적절함이 사라지는 건 아니죠. 네. 왜냐면요. 자, 서훈 국정원장 지금 굉장히 할 일이 많아요. 지금 한미 관계 문제, 그다음에 북한의 미사일 도발 이런 것이 계속 겹쳐 있었고 지금 한반도 주변국의 정상들과의 관계라든지 또 여러 가지 뭐 일본과 중국의 어떤 팽창주의 여러 가지 현안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특정 사회 외교안보 정책을 관장하는 기자도 동석을 했고 그리고 또 민주연구원장이라는 자리는 총선 사령탑이에요. 본인 스스로가 병참기지 역할을 하겠다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대법원 판결에서 대법원은 뭐라고 판시를 했습니까? 바로 국정원이 특정 정치 세력이 아닌 국민을 위한 봉사자로 이 기회에 매진해달라 이렇게까지 판시를 했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부적절하죠. 네. 그리고 저는 양정철 원장의 해명을 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황색 저널리즘이라고 비판을 했고요. 네. 정치를 전혀 모르는 매체니까 저런 보도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총선을 1년도 남주지 않은 상황에서 여당의 총선 사령탑과 정치적 중립 의무가 어느 때보다도
굉장히 요구받고 있는 이 시점에 국정원장이 만났다? 이거는요, 정치적 감각이 있으면 무조건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네, 이를 처처 보도했던 더 팩트 입장에서는 양정철 원장의 그 해명이 굉장히 언짢게 들렸을 수도 있는 그런 표현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논란의 중심에 선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오늘도 취재진들의 질문이 잇따랐는데요. 입을 꾹 다문 채 침묵을 지켰습니다. 정치적 중립 위반이라는 그런 얘기를 야당 쪽에서 계속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정치적인 그런 대화 이런 건 없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냥 정말 사적인 자리가 그 일 이후로 대표님하고 당대표님하고 얘기를 하신 거나 그런 건 없었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예. 사적인 만남이었다라는 것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 만난 시기가 너무 부적절하지 않았냐? 그리고 또 이 두 사람이 앉아있는 그 자리가 지금 맡고 있는 직함이 워낙 무게감이 있는 자리여서 상황을 좀 판단을 잘못한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뭐 그런 비판이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이제 양정철 원장이 갖고 있는 이제 정치적인 영향이나 무게감이 물론 이제 민주연구원장 그 자리로만 보면 이른바 킹메이커로 보고 있잖아요. 뭐 그렇게 지금. 보이는 네.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의 친분 관계, 그래서 2년 동안 사실은 야인처럼 외국에서 떠돌다 들어오신 분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 관심이 집중되는 것 같고, 물론 뭐 그 자리에서 사적인 대화를 했다라고 두 분 다 얘기하고 있어서 제가 보기에도 무슨 거기서 선거에 대해서 대책을 정하거나 그럴 수 있는 자리는 아닌 것 같아요. 또 민간인들도 많이 있었고 거기에 네. 같이 참석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정치적인 논의를 하는 자리는 아니었던 게 분명히 보입니다. 그러나 상징적으로 보여지는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좀 주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양정철 원장이 갖고 있는 현재 우리 사회에서 갖고 있는 영향력과 서훈 국정원장이 갖고 있는 그 위치라고 하는 부분이 뭐 어쨌든 두 사람이 만나게 되면 뭐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그런 점에서 있어서는 조금 행동을 주의할 필요는 있다. 다만 그 모임 자체가 아직까지는 뭐 특별히 무슨 그 정치에 관련된 논의가 됐다고 하는 부분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네. 내용 자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뭐 정치적인 부류로 보는 것은 좀 지나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직까지는이 아니라 아예 앞으로도 이 내용에 대해서는 알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만남에 대해서 또는 해명에 대해서 박지원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만난 거는 뭐라고 할 수 없을 것 같다. 하지만 그 해명이 잘못됐다라고 또 날카롭게 지적을 했죠. 그렇죠. 사실 박지원 의원은 다 경험을 해봤지 않습니까? 네. 정권의 실세였고. 그렇죠. 또 킹메이커도 해봤고. 그렇죠. 본인도 킹메이커였고 사실 본인도 저렇게 모든 언론의 취재를 받아봤습니다. 네. 근데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는 모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했어요. 아하. 그동안 제가 쭉 봐온 걸 보면 어떤 면에서 보면 자신이 실세이기 때문에 질문받을 어떤 면에서 보면 의무가 있는 것이고 기자는 또 질문할 그런 책임이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양 원장이 물론 뭐 본인은 사적인 만남 이야기하지만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양 원장은 공인이에요. 즉 기자들 입장에서 보면 양 원장 일거수일투족이 다 기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걸 감내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즉 본인이 예를 들어서 정권의 실세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받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의 어떤 이 처신을 어떻게 하느냐. 지금 박지원 의원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제 양 원장도 그걸 감내하면서 그 처신을 해야 돼요. 즉 본인의 이 말 자체가 어떤 면에서 보면 정권의 운명과도 관계가 될 수가 있고 즉 차기 정권의 어떤 창출과도 관련될 수 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노무현 대통령 추모 때 그때 토크 콘서트를 했지 않습니까? 광화문에서. 그때 유시민 작가를 불러놔놓고 자, 우리가 하게 되면 출마를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잖아요. 또 그게 상당히 또 발언이 파문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자, 그 정도의 본인이 이야기할 정도면 저 정도의 관심 자체는 당연한 것이죠. 그리고 기자들도 당연히 관심을 가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이제는 본인 스스로가 이제 공인이다라는 생각들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의 행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요. 민주당 내에서도 흘러나왔습니다. 아는 사람끼리 사적인 문제 자리라고 하잖아요. 저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 그냥 뭐 오얏 나무 밑에서 가끔 매지 말라고 우리 속담이 있듯이 뭐하러 이 시점 아무리 사적인 모임이라도 뭐하러 이 시점에서 만났지 뭐 이런 느낌은 좀 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시점 얘기가 나오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양정철 원장의 이제 원장 취임, 그리고 2년 동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외국에서 있다가 들어온 것에 대해서 이제 아마 서훈 국정원장이 축하도 하고 이러면서 아마 만남이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된 건데, 지금 뭐 총선을 얼마나 앞두지 않은 상태고 또 양정철 연구원장이 어쨌든 민주연구원장 되면서 모든 관심이 거기에 집중되면서 기자들이나 언론사들이 취재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저런 만남이 이루어지니까 결국 이제 이게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물론 뭐 두 분의 친분 관계 아주 오래전부터 알고 지냈고 뭐 정권 바뀌기 전에도 이미 다 친분이 있었고 이랬던 분들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관계 때문에 축하할 수 있는 자리는 있다고 보여져요. 그러나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런 이제 정치적 상황과 얽히게 되면 논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본인들의 개인적인 생각은 이해하겠습니다만 저런 모임들이 자꾸 노출되면 그것도 정권의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또 다른 어떤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생각을 하고 자제를 하는 게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정원 직원들은 외부 사람, 특히 기자들이나 누군가를 만나게 되면 사전이나 사후에 반드시 보고를 하게 돼 있는 게 의무 사항이라고 하는데 서훈 국정원장도 예외가 아니겠죠, 이번 경우에? 그렇죠? 글쎄요, 뭐 서훈 원장이 누구한테 보고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하게 된다면 뭐 대통령한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이제 저는 그런 측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서훈 원장 들어온 다음에 사실 국내 파트의 IO라고 그러죠. 어떤 뭐 언론사도 출입하고 정당 출입만 다 없앴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보면 예전에 뭐 국정원 직원들하고 이제 자주 만나기도 하고 취재도 하긴 했지만 이 정부 들어와서는 일체 모임이 다 끊어졌어요. 왜냐? 지금 국정원 직원들이 만약에 기자라든지 이런 걸 접촉하게 될 경우에 오해를 받을 수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국내 정보 수집을 하지 않는데 만약 기자들 만나면 그럼 정보 수집하는 거 아니냐? 그걸 사실은 다 없앴습니다. 일체 연락을 안 해요. 자, 그렇게 엄하게 하는 상황에서 그럼 그걸 관리 감독해야 될 국정원장이 그러면 정치인을 만났다. 이거 자체는 어떤 면에서 보면 밑에 있는 직원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서 그렇게 적폐청산하고 많은 수십 명에 되는 직원들을 전부 다 징계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자신은 그러면 뽀듯하게 가서 정치인들을 만나고 기자를 만나고 이렇게 돼버리면 직원들 입장에서는 그럼 우리는 뭔가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일단은 뭐 한국당 입장에서는 서훈 국정원장을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어요. 근데 이건 뭐 고발이 가능한 건가요? 정치적으로 부적절하다 여부를 떠나서 그러니까 지금 뭔가 고발을 한다는 혐의점 같은 것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좀 전에 얘기한 것을 보면 사실 이제 국정원 개혁 작업을 통해서 국내 정치에 관여할 수 있는 여지를 많이 없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원세훈 전 원장이나 이렇게 심판을 받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댓글 작업을 했다거나 직접적으로 선거에 도움을 주는 행위를 했다거나 이런 건데 그런 여지를 없애놓은 상황이고 다른 어떻게 보면 특별한 움직임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 뭐 모르겠습니다. 정치적으로 뭐 시기가 부적절했다 이런 지적은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저는 정치권에서 어떻게든 뭐 이렇게 법원이나 검찰로 뭔가를 가져가는 게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더군다나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법적인 하자가 없이 아직은 안 보이는 상황에서 가는 거는 저는 이거는 올바른 공세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우리 국회가 서로 대화가 안 되는 것, 고소고발만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고소고발하고 보자. 이런 대세인데 2008년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2008년 8월에 국정원의 2차장 김회선, 청와대 대변인 이동관, 한나라당 의원 나경원 이분들이 외부에서 저녁 식사를 하다가 이것이 보도가 됐어요. 8월에 있었던 것이 10월에 정기 국회 국정감사까지 계속 갑니다. 그만큼 국정원에서의 항상 어떤 정치 개입 논란 의혹 이거 자체가 주는 그 무게가 굉장히 크다는 거죠. 더군다나 지금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대법원 판결 이후에 더더욱이 국정원장의 어떤 처신 이것이 굉장히 지금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국정원 관계자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곤혹스러워요. 왜냐하면 국정원장의 모든 동선은 굉장히 은밀합니다. 보안성이 생명이에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요. 경호원들이 있었는데 제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언론이 찍고 있다는 것도 전혀 몰랐어요. 그 관용차의 번호판 가려졌지만 촬영이 다 됐습니다. 여기에서는 자괴감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한편 이 서훈 국정원장과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의 회동의 배경에는 두 사람의 오랜 인연, 공통 분모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죠. 그 두 사람은 사실 수십 년 된 인간적 인연이 있고 또 공적 인연도 있습니다. 과거에 같이 일했던 적도. 인장 입장에서는 동생 내가 밥 한번 살게. 이런 얘기를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인간이니까. 그런데 이제 서로 시간이 안 맞다 보니까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자리에서 함께 이렇게 하게 됐다고 보는 것이 상식일 것 같고요. 양정철 원장이 거듭 강조했던 사적인 만남에는요. 이 재수회라는 모임 이름이 있습니다. 재수회. 이현정 의원님. 먼저 왜 재수회인지 이름
뜻부터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재수라는 게 뭐냐면 한 번 더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대학 재수할 때 그 그렇죠. 재수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처음에 한번 그 대통령을 시도했다가 네. 결국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낙선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 다음에 이제 다시 그러면 우리가 한번 더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다시 도전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결사가 모인 것이죠. 아하. 그때 19대 때 이제 그때도 어떤 대통령 선거에 참모했던 참모들이 함께 모여서 문재인 대통령 만들기를 한 겁니다. 네. 자, 그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게 바로 양정철 비서관이에요. 네. 원장이죠. 네. 당시 어떤 문재인 대통령을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운명이라는 책을 통해서 실제로 이제 북콘서트 등을 하면서 대권에 대한 의지를 키웠고 네. 실제로 이제 본인이 다시금 어떤 할 수 있도록 대표를 만들었고 근데 그 과정에서 보면 지금 현재 청와대에 있는 노영민 실장이라든지 조국 수석, 아하. 탁현민, 서훈 원장, 조윤재 대사 이분들이 다 재수의 멤버들이에요. 아하. 그렇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다른 모임보다도 굉장히 이 모임은 어떤 면에서 정권 창출의 가장 핵심적인 모임이라는 거죠. 네.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이 바로 지금 우리 두 분이 만났던 서훈 원장과 바로 양정철 원장이거든요. 네. 그래서 두 사람이서 이렇게 모임을 가졌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떤 면에서 보면 의미가 있는 즉 문재인 정부가 2년을 넘어가면서 두 사람이 만나서 과연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 그게 이제 관심인 겁니다. 이번 논란으로 다시금 여권의 킹메이커로서 주목받는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앞으로 당내 장악력을 더 키워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은 지난 13일 민주연구원장 취임을 앞두고 총선 병참기지 역할을 하겠다라고 밝힌 바가 있죠. 그때 발언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돌아오는 총선에서 정책과 인재로 승부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민주연구원이 이제 총선을 앞둔 좀 비상한 상황이니까 총선 승리에 꼭 필요한 좀 병참 기지로서 역할을 해서 좋은 정책과 좋은 인재가 차고 넘치는 당으로 만드는 데 역할을 좀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요. 자, 민주연구원의 부원장 자리가 5개가 있는데 그중 3자리에 현역 의원이 배치가 됐어요. 이렇게 되면은 자, 민주연구원장인 양정철 원장의 입김이 그리고 또 그 입지가 굉장히 강력하고 넓어지는 게 아니냐. 당 내에서, 네. 민주당 내에서 이런 분석이잖아요. 이게 이제 국회법에 따라서요. 사실은 이제 국회의 어떤 정당의 정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네. 이제 선관위가 원래 국고보조금을 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 그중에서 한 30% 정도는 이 연구비에 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은 여의도 연구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민주당은 민주연구원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당의 싱크탱크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 네. 예전에는 뭐 어떤 당의 어떤 좀 이 정책 개발이나 이런 쪽에 치중을 했는데 문제는 양정철 원장이 지금 임명을 하면서 이 민주연구원이 굉장히 지금 주목을 받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5명의 부원장을 두는데 이 5명 중에 3명이 현역 초선 의원입니다. 그리고 지금 5명 임명된 사람들 보면 주로 여론조사 전문가라든지 전략 전문가라든지 어쩌면 선거 전략과 여론조사를 중심으로 하는 거거든요. 근데 국회의원은요 굉장히 동물적입니다. 네. 즉 자기 공천을 누가 주느냐 그걸 아하. 잘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민주당 의원들 어딜 보고 있을까요? 양정철 바로 의원. 민주연구원을 보고 있습니다. 왜냐? 예를 들어서 공천 경쟁에 붙지 않습니까? 그럼 여론조사를 하거든요. 그러면 여론조사 누가 우위인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그 여론조사 누가 할까요? 바로 민주연구원에서 합니다. 아하. 여의도 연구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이 연구원이 어떤 면에서 보면 마지막 어떤 공천의 어떤 꼭지를 따는 역할을 하는 것이거든요. 아하. 그래서 사실은 이 자리가 저는 양정철 원장이 처음에 이 자리 갈 때부터 굉장히 이건 좀 무리 같다라는 생각이 든 게 뭐냐면 너무 지금 관심을 많아져 버린 것이죠. 아하. 더군다나 5명의 부원장을 거느린 이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큰 단체가 되어버리니까 오히려 당 공식 조직보다 민주연구원이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 더 관심을 받게 되는 겁니다. 네. 지금 3명의 현역 의원만 나왔습니다만 네. 전직 의원도 굉장히 눈여겨봐야 돼요. 네.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네. 대선 의원 출신이면서 전직 민정비서관이죠. 네. 그리고 노무현, 문재인 두 전현직 대통령의 측근이에요. 그분도 지금 부원장입니다. 아하. 네. 그리고 이준형이라는 전 언론조사 비서관도 또 부원장이에요. 그리고 이재정 의원 같은 경우에는 여성 초선이지만 현재 당 대변인입니다. 네. 그러니까 청와대 전 민정비서관, 재선 출신, 또 현직 국회의원 3분, 그리고 특히 당 대변인, 이 사람들이 부원장인데 그 위에 있다. 아하. 그만큼 양정철 원장은 세다. 네. 이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군요. 자, 이런 가운데 오늘 또 청와대 인사 발표가 있었습니다. 조수진 부장. 네. 인사수석이 2년 만에 결국 교체됐어요. 그런데 전 좀 특이했던 게 후임 인사수석을 현 인사수석이 명단을 발표를 하는
장면을 봤거든요. 저도 굉장히 좀 깜짝 이례적인 거 아닌가요? 이례적이고요. 지금 인사수석이 왜 교체가 됩니까? 바로 여러 가지 인사 자금 문제, 네. 그리고 또 하나는 환경부의 블랙리스트. 이 사건과 관련해서 인사수석, 민정수석도 여기에 개입돼 있다. 이런 의혹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인사수석이 불명예스럽게 퇴진하는 겁니다. 그 불명예스럽게 퇴진하는 인사수석이 후임자를 발표를 해요. 이것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낯선 풍경이기도 하고 본인에게는 좀 잔인한 거죠. 원래 누가 합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인사수석이 해도 되는데 본인이 물러날 때 같은 경우는 청와대 대변인이 해줘야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김외숙 인사수석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굉장히 개인적인 인연으로 법제처장을 지낸 분입니다. 네. 그러니까 법무법인 부산이라는 부산 시절 변호사 사무실에서 같이 일했던 동료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분이 인사수석으로 왔을 때 어떤 문제점은 없을까?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과 그 주변에서만 인재가 기용되는 그런 현상이 또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회전문 인사가 더 강화될 수 있다. 이런 문제가 생기고 또 한 가지는 인사수석만 교체함으로써 조국 민정수석은 살렸다. 이런 평가도 나옵니다. 네. 좀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사가 아직까지도 이렇게 생생한 기억이 남습니다. 즉 인재를 널리 구하겠다. 좀 나를 지지하지 않건 간에 탕평 인사를 하겠다는 약속을 취임사에서 하셨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어떤 인사를 보면 어떤 면에서 보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 돌려막기 인사 똑같은 분들을 그냥 김영현 지금 저 법제처장 같은 경우도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민정수석실에 법무비서관을 했지 않습니까? 네. 판사 출신이고 이분 같은 경우는 판사 한 지 한 3일 만에 바로 청와대로 가서 굉장히 판사 사회 내부에서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또 지금 돌려막기로 해서 법제처장을 왔고 그 법제처장은 다시 또 청와대로 들어왔어요. 어떤 면에서 끊임없이 되돌이표가 되는 이 인사를 하는 걸 보면 도대체 문재인 정부에 이렇게 사람이 없는지 왜 이렇게 인사수석 할 사람이 없나 법제처장 할 사람이 없는가 자, 그런 의문이 듭니다. 왜 탕평 인사를 하지 않는 것인지 다시 한번 취임사에 대한 것들 좀 묻고 싶습니다. 최 교수님, 사실 뭐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 인사가 인사수석으로 왔다고 해서 탕평을 못하라는 법은 또 없는 거잖아요. 아니죠. 그러니까 인사수석이 모든 사람을 추천하는 건 아니잖아요. 인사수석이 인사 과정에 뭐 여러 가지 절차들을 하지만 추천하는 사람들은 다양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인사수석이 누구를 뭐 자기 마음대로 하고 이럴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비서실장이나 다른 수석들이 함께 모여서 논의도 하고 회의도 하고 또 인사수석이 여러 가지 절차는 하지만 자기 마음대로 사람을 쓸 수 있는 그런 자리는 저는 되지 않는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뭐 탕평 인사든 정말 적절해서 좋은 사람을 뽑아서 쓰는 것은 국민들한테도 신뢰를 줄 수 있고 정부도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청와대 내부의 수석들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갖고 있는 정치적 철학이나 아니면 추진하려고 하는 어떤 그 정책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잘 이해한 분들이 일을 하는 게 대부분 맞아요. 그래야 또 정책을 잘 추진해 나갈 수 있고 잡음이 생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리고 이제 다른 자리에 가는 분들은 좀 전문성을 살려서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그 법무비서관 자리에 있던 분이 법제처장으로 갔어요. 그리고 현재 법무비서관은 또 인권법위원회, 인권법 연구회 출신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진보 판사 성향, 전체 판사의 15%밖에 안 되는 이 모임에서 계속해서 이런 요직에 기용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치의 사법의 정치화가 논란이 된다. 이런 우려도 있고요. 또 법조계의 한화이다.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청와대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곤혹스러워하면서 결국은 회전문 인사 이 논란에 대해서는 결과로 말할 수밖에 없겠다. 알겠습니다.